안녕하세요. 대치동 학습 전문가 이시용입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2월, 3월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자, 그런데 그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학습 전략이나 여러 가지 준비들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여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개학 연기가 된 상태,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접하는 모든 기사들은 고등학교 평가 기준에 맞춰서 고등학생 입장에서 작성이 된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접근하는 기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일단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새 학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란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그 포인트를 저라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드린 얘기는 길지는 않을 겁니다. 단 어머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고 계신 어머님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될 얘기들 포인트 2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우리 아이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PT를 보시면서 하나씩 얘기를 같이 나눠보죠. 자, 개학 연기로 여름방학이 없어진다. 또는 개학 연기로 중간고사가 수행평가로 대처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초등, 중등 입장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있는데도 진짜 의미가 없을까요? 네, 진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뒤쪽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초중생한테 학교 시험이 갖는 의미는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받고 있는 모든 사교육이 학교 시험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실제 그 전에 조국 사태가 있었고요. 조국 사태가 있은 이후로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 대학교 평가 기준, 입시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선상으로 나온 게 11월 28일 날, 작년이죠. 대입 공정성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대입 공정성 개정안은 1년 만에 제도를 뒤엎은 발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한테 혼란스럽게 만드는 제도였고요. 여기서 아이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내용들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현재 지금 이 입시를 경험해야 되는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한테는 놓치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더 할 건데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실제 아이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휴원을 하고 학원도 휴원을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그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아이인지 아닌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냐가 어머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났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그때 보였던 아이들의 학습 상태, 학습 습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려줘야 의미가 있는지도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2가지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코로나19 전에 터졌던 11월 28일 공정성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꺼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EPT 같은 경우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인데, 제가 온라인 이 설명회 상에서 EPT를 자세하게 보셔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들 입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얘기는 사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세트, 많은 입시제도, 그동안 아이들을 갖다가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를 했던 많은 제도들이 있었는데, 실제 정성평가에서, 말을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실제 시험 형태로 줄을 세워서 평가하는 정량평가 형태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종이라고 불렸던 정성평가에 대한 녀석들, 깜깜이 전형이라고 얘기했던 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입시가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 여기서 남아있는 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각 교과목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시험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시험 잘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올라갔을 때 보는 시험으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중학교 올라갔을 때 뭘 해야 되는 거냐? 선생님한테 좋은 관찰평가를 받는 연습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실제 고등학교 실전에서 그걸 써먹을 수 있게끔 아예 역량 강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초점이 지금 현재 아직도 시험에 맞춰져 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역량 강화, 선생님의 관찰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역량 강화는 단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 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앞으로는 세부능력 특기사항, 각 교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교육부에서 원하는 건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학점제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을 해서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 학점제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도입이 되면 절대평가라는 게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능도 논술과 서술형 형태를 더 강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필평가의 형태도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상에서 A등급을 맞을 수 있는 형태의 학습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 외의 학습들은 논술, 서술, 면접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아이들이 그런 학습에 대한 그런 학습 습관을 만드는데 충분한 트레이닝이 되어야 됩니다. 당장 고등학생들은 이거를 갖다가 적용받는 시점에서 좀 더 멀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 입시 제도에 가깝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이걸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봐서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기준은 자격기준, 특정 분류를 나누는 A등급을 나누는 자격기준 정도가 될 거고요. 이 A등급 안에선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줄을 세우게 되는데, 그거는 두 가지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나는 학교 선생님들의 관찰평가가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이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정 본인 주력 교과목에 대해서 면접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발표된 11월 28일 대입공정성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요소는 뭐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면접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거 안에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교과심화입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중학교 때 본인이 잘하는 주력 과목들에 대해서는, 또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에 대한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고등과정들을 이수할 수 있게 선행과 심화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입시에서 가장 유리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행과 심화가 이루어졌다면 그걸 말하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략을 조금 한 발짝 더 세우자면, 현재 특목고 아이들이 하고 있는 수행평가를 분석을 하셔서요, 그 정도 수준 이상 또는 비슷한 수준까지 아이들이 본인 주력 과목에 대해서 서술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포인트를 준비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또는 이런 포인트들을 관리를 받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이걸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핵심 역량을 키우고 있냐 이겁니다. 목적의식이 이쪽에서 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학교 갔을 때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말라고, 또는 중학교 시험에서 실제 아이들보다 시험을 못 볼까봐
이런 걸로 사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입시에서는 굉장히 먼 사교육입니다. 그냥 아이들에 대한 성취감만 올려주기 위한 사교육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시면 실제 정확한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를 좀 더 얘기하고 가죠. 지금 현재 학교가 성적을, 제가 지금 앞에서 중학교 성적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보여드리고 갈게요. 제가 2017년도부터 중학교 분석을 계속 해왔어요. 아무도 안 하는 중학교 분석을 제가 그때부터 건드려서 해오기 시작을 했는데, 왜 제가 중학교 분석을 했을까요? 실제 중학교 때 아이들이 하는 모든 사교육과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나 수시의 연습들이 대학교 입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사실 중학교 때 대학교 입시가 또는 대학교 갈 학교나 등급이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을 포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의미 없는 것들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제가 중학교 분석을 건들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 그동안 제가 중학교 분석을 쭉 해오면서 느꼈던 기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학교들이 성적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니까 학교들이 성적을 내는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처음 분석했던 2017년도보다도 더 확연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분석했던 A, 중학교 성적에선 가장 좋은 점수가 A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A 맞는 비율이 제가 처음에 대치동, 목동 교육특구를 분석했을 때 보통 15%에서 25% 사이가 가장 많았어요, 학교들이.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냐, 실제 A 맞는 비율 자체가요 50%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프로대까지요? 50%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에는 A는 10%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님도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10% 주지 않고요. 원래 15%에서 한 25% 줬던 게 지금 현재는 50%까지 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대부분 아이들, 웬만한 중학교 아이들은 전체 중에 반 정도는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A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생각을 조금 갖고 계세요. 그렇게 A를 맞을 수 있는 아이들이 50% 정도가 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중학교 때 A 맞는 건 아이들한테 경쟁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A 맞았다고 해서, 아니면 A를 맞아서 마음을 푹 놓고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고 있으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어머님들은 똑똑하셔서 그렇게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에 100% 영향을 미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A 맞으면 못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학교 때 A를 맞았다고 해도 고등학교 때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머님들이 원하는 특정 대학교에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한 기준점은 명확히 알고 넘어가셔야죠. 자, 그래서 중학교 때 A가 고등학교 때 성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학습하는 기준이 A를 맞는 기준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 인지가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 입장에서 성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적 관리는요 효과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분석은 지금 시점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A를 맞기까지 지필평가가 100% 차지하는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A를 까다롭게 주는 교과목이 있는지, 아니면 A를 좀 더 수월하게 주는 교과목이 있는지, 이 편차도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 편차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자료 하나 보시면요, 실제 이 학교는 수학과학 A를 주는 비율이 10%대인 학교들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학년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시험을 어떻게 내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3년치 정도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A가 지금 현재 10%대에서 25%대 사이는 낮은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시험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50%대까지 올라가 있는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A를 잘 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분석할 때 늘 같이 따라오는 학교가 하나 있죠. 그 학교가 뭐죠? 그 학교가 국제중이죠. 자, 국제중 것도 하나 보시면 실제 국제중은 A를 어디까지 주고 있을까요? 보세요. 자, A 맞는 비율이 지금 현재 제일 최근 거 갖고 온 겁니다. 80%대에 육박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친구는 이렇게 나눠지겠죠. 어떤 친구는 A 맞는 비율이 10에서 25%대에 있는 교과목이 있거나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25%에서 50%대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A를 80%까지 주는 학교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모든 중학교가 모든 교과목이 굉장히 균일하게 같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추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들한테 A를 많이 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실제 학교에서의 평가 기준만 가지고는 어머님의 마음을 푹 놓으면 안 된다라고 인지하시고, 대신 그럼 중학교에서 A 맞는 거 말고 뭐에 집중해야 되냐?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지가 되시나요? 자, 다음 자료도 좀 보여드릴게요. 수행평가를 이번에 좀 보려고 합니다. 수행평가라는 녀석은 학교마다 원래 편차가 어떤 학교는 뭐 한 10% 정도를 수행평가 반영한다고 치면 어떤 학교는 한 30% 정도를 반영해서 그래도 한 10%에서 30%대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수행평가 반영 비율의 편차도 굉장히 큽니다. 특정 학교는 보이시는 대로 60%대까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학교가 어딜까요? 왜 이렇게 수행평가를 많이 반영할까요? 자, 이 학교는 전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외대부고입니다. 60%까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정 학교는 10%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편차가 클까요? 실제 왜 편차가 크냐면요. 수행평가를 의미있게 하는 학교들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늘리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행평가를 의미있게 하는 학교라는 건 뭐냐? 학교가 대학 입시에서 수시 전형으로 아이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학교들은 수행평가 반영을 굉장히 꼼꼼하고 제대로 합니다. 왜? 실제 수시 실적이 계속 좋았다라는 거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관찰평가를 해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제대로 써줬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로 인해 아이들의 입시 결과가 좋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누적 데이터가 그렇지 않았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건 시험이겠죠. 그게 내신이나 수능일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가 수행평가를 갖다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도 그냥 그 학교를 따라가면 될까요? 그게 정답일까요? 자, 그렇게 가는 건 사실 입시제도에서 수시는 버리겠다 이 뜻밖에 안 됩니다. 학교가 꼼꼼하게 관리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 반드시 사교육에서나 또는 어머님들 또는 학생들이 인지를 해서 본인의 가려는 그 대학이나 과의 주력 과목들에 대해서 본인의 세특 능력이나 면접 능력이나 교과 심화 능력 이걸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야 돼요. 그런 전략들 없이 그냥 학교가 관리를 안 해주니 나는 내신이나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안 좋은 사고방식이에요. 대학 가는 방법은요, 평가 기준을 다양화했을 때 쉽고요, 한 가지 평가 기준에 올인을 했을 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 내가 수능 등급이나 내신 등급이 좋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연결할 수 있는 나의 주력 과목이 있고 나의 특장점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여기서 자꾸 다시 말씀드린 특장점이라는 건 학업적 우수성입니다. 대학이 고등학생한테 또는 중학생한테 어떤 것들을 기대하겠어요? 학생한테 기대하는 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이에요. 그러니 실제 고등학교 교과 기반으로 아이들 똑같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했을 때 남들보다 다른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하는 요소들도 보여드리면 이래요. 어떤 학교는 진짜 형식적으로만 평가를 하고요. 특정 학교는 굉장히 꼼꼼한 기준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꼼꼼한 기준들은 당연히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원하는 기준들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행평가의 편차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 또 하나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기준에 맞춰서 관리를 받고 준비를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본인의 주력 과목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심화 수준까지 중학교 때 완성을 시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통해서 서술하고 면접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또 아셔야 되는 정보를 갖고 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 지필평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자, 지필평가라는 건 중요합니다. 대신 기준은 고등학교 지필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지필평가는 내신과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필평가 안에서도요, 고등학교 지필평가 안에서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교과목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정 교과목은요, 어떻게 되죠? 상대평가를 하고, 특정 교과목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평가를 하는 교과목의 비중을 많이 둬야 되고, 절대평가를 하는 교과목은 반드시 A를 맞을 수 있는 역량까지 올라오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학습관리를 받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절대평가 안에서도요, 실제 대학에서 가산점을 주는 교과목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선택할 때, 지금 초, 중 아이들은 고등학교 진학 시 교과목을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교과목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기준들이 되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교과목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죠? 본인이 공부하기 편한 과목, 쉬운 과목,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준들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혼란스러울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되는 것들을 방치하고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다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이 이걸 주력 과목으로 갖고 갔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여다보죠. 그 내용들도 증거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실제 11월 28일 개정교육 과정 안에서, 대입 공정성 안에서 가지고 온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실제 11월 28일 대입 공정성 개정안에서 가지고 온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상대평가, 소위 말하는 석차 등급이 공개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상대평가, 100%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평가는 0.1점까지 줄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쉽게 생각해서. 그걸 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석차 등급이 공개돼야지만 가능한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학교 성적표에서 석차 등급이 공개되지 않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석차 등급이 공개되지 않는 과목들은 어떠냐? 절대평가를 한다는 뜻인 겁니다. 단 그 절대평가가 3등급, 3개 단계로 나누는 절대평가냐, A, B, C로 하는 절대평가냐, 아니면 5단계로 나누는 절대평가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절대평가라는 과목들은 선택 과목들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절대평가라는 과목들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아이한테 유리한 교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무조건 쉬운 교과목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왜? 학교에서는 이런 선택 과목들에서 애들이 쉬운 것만 선택을 할까봐 교과 심화 과정들을 선택 과목으로 분류해 놨는데 그 교과 심화 과목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각 대학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교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다르게 주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들도 없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사실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요, 어머님들, 반드시 아이한테 맞는 전략들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시점에 정확하게 진단이나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새학기를 맞이하기 전엔 반드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확인과 관리를 받는 건 중요해요. 그 전문가가 학교 선생님이 됐던, 학원 선생님이 됐던, 아니면 컨설턴트가 됐던 반드시 확인을 받고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이들은 학생부도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세특과 면접도 굉장히 제대로 준비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학생부를 잘 만들고 세특과 면접을 잘 준비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사실 아이들의 학습 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죠. 학습 습관을 교정한다는 얘기는 저는 뻔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학습 습관을 교정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학습 습관 안에서도 뭐가 있는 거냐? 내가 어떤 학원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선택할 때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과학의 비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선택된 학원에서 뭘 목적으로 배울 것이냐? 그래서 그 교과목, 그 사교육을 받은 그 교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다음 사교육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하는 시간은 얼마를 부여를 할 것이며 그때는 어떤 컨텐츠를 진행을 해야 되냐. 이런 세부 항목들을 다 결정하는 게 학습 습관입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하는 성향이 좋아서 엉덩이에 힘이 있어서 그래서 괜찮을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열심히 많이 공부하는 건 좋지만 전략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아이들한테 공평해요. 단 전략적으로 효율성을 갖는 거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건 중요하고요. 이 학습 습관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학습 습관을 여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아이들이 휴원 기간 동안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시간을 잘 쪼개서 의미 있게 학습을 전개해 나간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아이는 사실 의미 있게 시간을 쪼개서 잘 운영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본인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걸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다? 이제까지 경험치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가능해요. 어쨌든 아이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량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학습량을 갖다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떻게 되죠? 그 학습 안에 있는 학습 콘텐츠의 효율성이 중요한데 이번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실제 학원에서 어떠한 콘텐츠의 분류를 안 해주거나 학원에서 수업을 끌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학습 습관 교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한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때 두 가지 성향의 아이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학원에서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그 학습들을 갖다가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학원에서 뭔가 다음 걸 해야 될 걸 준비해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교재의 양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인 교재 말고 부교재를 갖다가 수행하고 있었던 친구도 있을 거고요. 메인 교재 말고는 다른 학습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왜 드리냐면요. 실제 아이들의 학습 습관은요. 이 교재를 푼 다음에 다음 교재는 뭘 풀어야지를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네. 포인트가 되는 건 뭐죠? 교재를 그냥 의미 없이 쫙 줄을 세우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아이들이
주당으로 하는 학습량을 얼마큼 유지하고 가고 거기에서 오는 완성도를 얼마큼 끌고 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습 습관을 만드는 이유는 뭐죠? 아이들이 장기 레이스로 봤을 때 그 기간 안에 남들보다 학습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기 레이스로 갔을 때도 학습 효율을 높일 수가 없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습관이 의미가 없겠죠. 제대로 된 학습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하고요.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려면 실제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전략에서 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문제집 한두 권밖에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 문제집 한두 권만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해요. 특히 수학 분야에선 더더욱 그렇고요. 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의 경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문제량을 늘리는 습관을 잡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어머님들이 집에서 잡기 어려워요. 그리고 일반 과외 선생님이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비교육 전문가들이 잡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공부를 가르치는 게 전문가들이 할 일이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잡는 것들은 진짜 이 습관을 잡는 전문가한테 관리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특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교과에서 비교과까지 모든 것들을 관리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 열심히 다니고요.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어떤 학생이죠? 굉장히 좋은 학생입니다. 하지만 둘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 둘 중에 아까 말한 엄마 말도 잘 듣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학원도 과제도 열심히 하는 이 친구한테도 똑같은 기회가 제공이 돼야 경쟁이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죠? 아이들은 하라는 거 열심히 합니다. 단 하라는 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실제 입시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리고는 그 첫 번째 맞닥뜨리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고등학교 등급표를 받아봤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성적표를 받아보고는 느끼죠. 아, 갈 길이 생각보다 멀구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성적표를 받아보면서는 아, 내가 저 길을 가는 건 한계가 있구나. 아이들을 시작점부터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아이들은 공부할 의욕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의욕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습관 자체도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환경을 스스로 바꿔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습관이 잡혀있는 친구들을 뒤집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됐어요. 단 지금은 절대 되지 않아요. 보통 아버님들이 교육을 잘 모르셔서 착각하시는 게 나 때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됐어 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절대 지금은 그렇게 역전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전국의 10%는요 중학교 때 제대로 된 주력 과목을 만들고 습관을 잡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들한테 그런 습관과 그런 효율성과 그런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아이들을 진짜 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왜 보여드리냐면요. 실제 교육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냐. 서울대 간 친구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서울대 간 친구들 보통 고3 기준으로 학생부를 갖다가 이제 서울대 입학하고 나면 학생부를 갖다가 다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를 일일이 애들 거 다 받아요. 스카이라인은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부도 선별할 때 얘가 수시로 가서 정시로 가서 다 나눕니다.
그리고 수시로 간 애들 대상으로 다시 제가 이미 합격한 애들이죠. 면접을 진행을 해서 그 학생부를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다 쌓아놔요. 그리고 재학생 애들한테는 실제 학교를 다니면서 수행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선생님 수업 스타일은 어떤지, 그리고 그게 일반고에서부터 특목고까지 모조리 다 분석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세특을 쓰는 기준들은 어떤지. 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실제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계가 백업이 되어 있어야 그걸 전문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관리를 받고 있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어머님들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편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시기별로 지금 시점에 전략을 세워서 도와준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겠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외부로 돌지도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보셔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은 정확하게 팩트를 보시고 팩트에 맞게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그런 관리를 잘 받고 있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학기가 새로 시작되기 직전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뭘 목적으로 할지 목적 하나를 정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끔 1년 학사 운영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어머님이 하셔야 될 학사 운영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전략적으로 준비할지와 학교 밖에서 어떤 것들을 전략적으로 준비할지에 대한 기준과 목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설명에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 목적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최선만 다함으로 인해 아이들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시는 게 어머님이 진짜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어머님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을 땐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그때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